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관등성명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육군병장 김병장입니다. 80년대 논산 군번인 저는요, 30개월 복무기간 가운데 단축 혜택을 받아서 26개월 보름 병영 생활을 했습니다. 문무대 입소 기간 혜택으로 보름 더 혜택을 받고 전역하는 저를 보고서 동기들이요, 무척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부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병역 특례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는 올림픽 금, 은, 동메달, 그리고 아시안게임의 금메달,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병역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아시안게임보다 더 큰 세계선수권대회는 병역 면제 혜택은 없습니다. 국위 선양에 대한 가치 인정과 무임승차 논란이 교차하는 배경이죠.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클래식 콩쿠르 1위 입상자와 하루에 1억 명 이상이 보는 빌보드 차트 1위 방탄소년단의 가치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발레리노는 되는데 비보이는 왜 안 되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병역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 없는 규칙은 없겠죠. 하지만 그 예외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할 때 수용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특례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3부 청원 게시판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9월 4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부터 제가 좀 멘트를 했는데요. 병역 특례에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뜨거. 지금 이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예. 손흥민은 되고 방탄소년단은 안 되고 기준이 뭐냐? 네네. 이 논쟁입니다. 네네. 병역 특례를 인정하는 기준은 국위 선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본다면 방탄소년단도 자격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전 세계의 이 아미들 조만간 총궐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네. 청와대 또 국민청원 게시판에 막 영어로 청원이 올라오고. 이거 20만 명 넘는 건 순식간일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예.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 특히 또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또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또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병역 특례 제도, 그러니까 예술 분야 또 체육 분야 이런 제도가 생긴 게 1973년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병역 특례 기준이 뭐냐면 국제 예술 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 예술 경연대회 1위 입상 또는 5년 이상 중요 무형 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네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이래봤자 이게 이제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병무청도 이 필요성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네.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바꿀 때는 됐다. 네네. 네, 국회 국방위도 지금 나설 조짐이고요. 네. 네, 그렇긴 한데 사실은 형평성 차원에서 보자면 본래 이 예외라는 건 없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60만 대군이 이제 얼마 안 해서 50만 대군으로 줄어든다 그러는데 이 또 특례가 자꾸 늘어나면은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줄어든다 그러는데 네.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합니다. 자, 부동산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참 논란이 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논란에 불에다 기름을 끼얹은 그런 격이 돼버렸는데요. 네네. 지난달 31일에 이제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라고 네네. 발언한 게 이게 화근입니다. 불과 8개월 만에 정책을 바꾸는 거냐 이런 논란이 이제 일었고, 이 믿었다가 이 발등 찍힌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국토교통부가 바로 그 다음날 해명 자료를 또 내놨습니다. 이게 국지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같은 일부 주택 시장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의 적절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네네. 뜻이다. 약간 이제 축소 해석을 좀 해서 예. 해명을 내놓긴 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이 김 장관의 발언 또 근거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동산 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네네. 이런 언급을 또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부동산 카페 글 보고 정책을 뒤바꾼다는 예. 게 말이 되느냐. 예. 이런 지적도 또 함께 나오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네네. 정책을 바꿀 때는 기존 정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에 그런 뒤에 대안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불과 8개월 전에 이제 내놓은 그 정책 관련해서 효과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분석 결과가 없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지금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문제인데 또 이 여기에 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또 가세를 하셨어요. 네.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예. 또 공급 확대론을 또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네. 그럼 뭐 신도시를 또 하나 만든다. 예. 이런 얘기처럼도 그럼 들리고. 거기가 어딜까 하면서 또 그렇습니다. 바로 들썩거릴 거 그거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또 여당 대표가 이런 얘기하게 되면 또 부동산 시장이 또 민감하게 또 반응을 또 하지 않습니까? 네네. 건설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친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문제는 부동산 실수요가 확대되고 뭐 폭증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네네. 예전에 신도시 만들 때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예. 그거보다는 오히려 돈이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네네. 부동산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게 문제인데 네네. 그 돈을 사실은 좀 더 건설적인 방향, 예를 들어서 뭐 기업 투자라든가 그렇죠. 예. 이런 쪽으로 돌리도록 정책을 쓰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네. 이게 보면 8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 그 정책에 대한 위반, 그 위반을 했던 거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와주면서 뭔가 제대로 된 그 정책 방향이 좀 설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무엇보다 좀 얘기인데. 안정성이 중요하죠. 정책에서는. 예. 네. 뭐 어제도 보면 그 장하성 정책실장이 잘 그 인터뷰 안 나오시는 분 같은데 한 방송사에 나오셔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 부동산 그럼 어디에 집을 짓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자꾸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장은 또 그게 어딜까 하면서 추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걱정스럽습니다. 자, 건강보험 재정 확충 차원에서 주류세를 거둘 것이다. 이게 담배를 피워도 일종의 세금이 붙는 건데 담배세. 주류세. 그렇죠. 그것도 이제 술에도 연결되는 거네요. 그러면요. 네. 그게 이제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것도 네네. 역시 지금 이제 약간 논란이 됐습니다. 갑자기 뜨거운 쟁점으로 또 부상을 어제 했는데 네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7일에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에 관한 연구. 이제 그 부분 그 외부 공모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예. 그 방향성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대안 가운데 하나로 담배처럼 술에도 건강 증진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아하.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적절성에 대해서 또 이제 비판론이 또 많이 또 제기가 되고. 네네. 그러니까 어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접 나서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예. 문재인 케어를 이제 실행을 하는데 재정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네. 주류에 건강보험금을 부과하는 등의 추가 재원 발굴 계획은 없다라고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여지를 남겼어요, 이분이 또. 술에 대한 건강 증진 부담금 도입 논의는 필요하다. 네. 사회적 동의를 거쳐서 죄악세를 매겨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여지를 남기게 되면 또 야, 이거 결국 올리는 거 아니냐. 다만 시점만 조절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네네. 아니겠습니까? 이 죄악세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죄를 졌으니까 세금 내야지. 굉장히 센데요. 예. 예. 담배도 피는 것도 죄악이고 술을 마시는 것도 죄악이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이 표현도 사실은 좀 그렇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돈까지 내야 되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부가 복지 혜택을 늘리거나 하면 반드시 예. 그 부담은 돌아옵니다. 정부가 마치 인심 쓰듯이 네네. 여러분들 이런 거 다 해줄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듣기는 좋은데 예. 결국은 청구서가 날아든다는 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여실히 그렇네요. 느끼게 되네요. 네. 이건 나라밖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 사정이 너무 복잡하네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정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을 전격 취소하면서 제기한 것이 바로 중국 배후론 아니겠습니까? 네네. 중국 때문에 이 북핵 폐기 절차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 뭐 중국이 북미 무역 전쟁에 북핵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네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이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시진핑 주석 방북에 좀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긴 했습니다. 예. 근데 결국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네네. 이 시 주석이 당초는 이제 북한의 정권 수립일, 이른바 구구절 그 직전에 이제 방북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네. 그 계획을 접고 왕우닝 당 중앙서기처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낼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략이 일단 먹혀든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시 주석이 결국 좀 물러서기로 했다는 뜻인데 네네. 이렇게 되면 북미 무역 전장도 조만간 지금 잘 화해를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결국 이제 중국이 후퇴하는 이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장은 지금 뭐 미국이 2천억 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게 현실화할지가 이제 관심사인데. 네네. 예, 중국 입장이 이제 이렇게 약간 가닥이 좀 잡혀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뭐 맥케인 상원의원 장례식장에 초대받지 못하니까 구구절에도 시진핑 초대받지 못하게 좀 그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드네요. 하여튼 그 내 앞길을 아무도 막지 마라. 예. 뭐 이거 메시지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내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사로 하는 대북 특사단이 방북합니다. 교착 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평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짧습니다. 어깨는 그래서 더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위원장과 독대를 했던 전직 통일부 장관이시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에서 이제 대표님이라고 호칭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대북 특사단이 방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특사단이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반전 계기죠. 네네. 그러니까 석 달 전 싱가포르 6.12 합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핵심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했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었죠. 네네. 최근의 국면은 이제 제재를 강화하는 국면인데요. 네. 제재 강화 또는 제재 유지는 새로운 북미 관계와 서로 충돌합니다. 그건 짝이 아닌 거죠. 예, 예.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시간표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 일정표 네네. 이 두 가지 사이에 접점을 찾는 것이 네네. 특사단의 역할이 되겠죠. 예. 이게 좀 북미 비핵화 협상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고 그러셨습니다만 그쪽 그 비핵화 협상 쪽하고요. 남북 정상회담, 그 남북 관계 개선. 자, 이게 어느 쪽에 좀 무게가 더 실려야 할까요? 북미 협상과 남북 관계 개선을 연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네. 이것은 병행해야 맞습니다. 예. 남북 관계 개선이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문법을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남북 관계가 앞서가는 것을 제동거는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는 내정 간섭 요소가 있습니다. 예. 북한의 철도를 점검하고자 하는 남쪽 정부의 노력을 유엔사가 이제 불허를 했는데요. 네네. 이게 18년 전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작업을 하려고 할 때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예. 남스텔 국방장관을 적극적으로 그쪽에 항의하고 설득해서 풀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예. 이런 내정 간섭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소리를 낼 건 내야 한다고 봅니다.
병행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자, 그럼 남북 관계는 안 된다는 말이죠. 네네.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좀 잡힐 수가 있을까요? 문 대통령께서 아마 유엔 방문을 9월 24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그 전이면 9월 17일에서 21일까지 주, 네네. 9월 세 번째 주가 아마 되겠죠. 네네. 네. 그때 그러면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좀 늦어지는 겁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 특사가 가서 다음 주에 바로 정상회담 하기는 좀 너무 좀 적급하지 않을까요? 예. 자, 특사단이 이번에 내일 가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될까요? 특사단을 북쪽에 수용했다는 것, 또 당일치기로 다녀온다는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14일 동안 얼굴을 안 보였어요. 대체 등장 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고 또 뭔가 수일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특사단에게 사실은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하루밖에 안 되는 일정에서 못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께서 참여정부 당시에 대북 특사 가셨을 때는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셨지 않습니까? 네. 뭐 육자회담 돌파구도 그렇게 해서 열리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이번 특사단에게 좀 가서 이런 방향으로 좀 하면 어떨까라는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다른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공유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11월 6일이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 여기서 지금은 공화당이 지배하는데 이게 민주당으로 상원이나 하원이 다수당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북미 관계를 밀고 가는 동력은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빠지면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9월, 10월 이 두 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특사단이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민족 화해 문제, 남북관계 발전 문제와 비핵화 문제 이 두 축은 어느 한쪽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 비핵화를 촉진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독관계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네. 뭐 좀 너무 앞서 나간다는 예측도 있긴 합니다만 6.15, 14, 남북 판문점 선언 이런 것을 계승하는 남북 기본협정을 제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남북 간에 그러니까 강대국 결정론이 아니라 한반도 결정론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로서는 독자적인 공간이 있어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나오는 발을 맞춰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지난 8.15 경특사에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 1000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 원칙 1000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런 원칙으로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하고 또 북한도 동시에 선택해야 하는 거죠.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취소가 됐는데요. 지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한반도 운전자론, 촉진자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배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뭐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 또 미국의 북에 대한 체제 보장 일정표 사이에 불신이 있어요.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미국은 북한을 불신하는 거고 북한은 또 미국을 믿지 못해요.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대로 일단 비핵화 조치, 핵 시설, 핵 물질, 핵 무기, 핵 프로그램 일련의 북핵과 관련한 신고 목록 그 리스트를 종전선언하면은 하겠다라는 그런 구두 약속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9월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3자 또는 4자가 종전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치를 이행하고 이게 이 일련의 과정에서 불신 문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증인 역할을 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를 믿어라. 또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를 믿어라라고 하는
좀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죠. 미국 국내 상황을 보면은 뭐 맥케인 상원의원 장례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받지도 못하고요. 그리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심기가 좀 불편한 게 아니냐. 구구절 앞두고 시진핑 방북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과 지금 한반도 문제가 연동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강대국 정치에 틈바구니에 끼어드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강대국 정치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강대국이 힘으로 주변국을 강제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미국은 북핵과 북한 미사일을 명분으로 해서 국제 제재 틀을 작동하고 있고 이 통제 기제, 통제 구조를 가지고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에 강제하는 그런 동맹이거든요. 네네. 중국까지 통제하는 중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가 미중 관계 종속물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은 누구냐? 주인은 우리죠. 그리고 네네. 우리가 50년 전이나 100년 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오롯이 미중 관계에 맡겨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내 정치권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얘기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미래당 모두 굉장한 강경한 소득주도 성장 계속 밀고 나가면 협치 없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평화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방향은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의 국면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 성장으로 변질되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 지난 2달 동안 서울 집값이 100조가 올랐어요. 100조. 예.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네네. 집값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네네. 그런데 정부가 허둥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불로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한 대안, 해결책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계시죠? 근본을 건드려야 합니다. 근본. 그런데 정부는 지금 변죽만 울리거든요. 네네. 집값이 뛰고 불안정한 근본 원인은요. 투기 세력의 발호와 또 정부의 투기 조장에 있습니다. 네네. 그 배후에는 토건 관료가 있어요. 예. 토건 정치 세력이 있어요. 토건 재벌이 있어요. 그다음에 토건을 비호하는 언론이 있어요. 네네. 학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악순환이.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근본 대책은요. 분양 원가 공개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분양 원가가 높은 이유가 없어요. 이거 공개해야 합니다. 네네.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때는 집값이 잡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 박근혜 정부가 풀어버렸어요. 이명박 정부가 풀어버렸어요. 이때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원조는 이제 2000년 IMF 때 IMF 극복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그때 풀었는데 그리고 집값이 쭉 올라갔죠. 네네.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 지금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하면 집값이 잡힙니다. 네네. 그런데 재벌 건설사는 싫어하죠. 이 정부가 재벌 건설사 편에 설 것이냐, 서민 편에 설 것이냐 지금 선택에 필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가 공개라든가 상한제를 실천한다든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면 최근에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대책을 수정한 거는 지극히 주변적인 그러한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주변적인 겁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 분양원가 공개하겠다는 거죠. 경기도시공사. 네네. 또 10년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마곡동 발산동에 대단히 개발하면서 분양원가 다 공개했습니다. 600만 원, 800만 원이면 다 이제 합평당 지을 수 있다는 걸 다 공개하니까 새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데 주변 시세보다 낮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어떻게 집값이 올라갑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왜 망설이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과 토건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부를 이야기해서 책임지라고 하셨는데 자,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꿔야죠. 이런 잘못된 정책을 한 사람. 기다려달라고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연말까지는 적어도. 집값이 지금 2달 동안에 100조 올랐고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450조가 올라 버렸어요. 네네. 집값이 오르면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즉시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헛다리 짚고 있어요. 이런저런 대책들이요. 이해찬 대표. 근본으로 들어가야죠. 이해찬 대표가 가격 안정화 위해서 공급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이 주장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급 확대가 답이 아니에요. 네네. 가격 안정이 답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일가구 다주택자가요. 한 가구당 평균 3채 가졌었는데 10년 전에 오고 났더니
다주택자가 한 가구당 6채로 늘어났어요. 집을 지어봐야 6채 가진 사람이 또 7채 갖고 8채 갖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네네. 가격 안정을 위해서 투기 세력이 맥 빠지게 해야 합니다. 투기 세력이. 네네. 그 분양원가라는 건 뭐겠어요? 땅값에다가 건축비, 이윤 합치는 겁니다. 600만 원은 충분해요. 네네. 그런데 지방 도시에서도 지금 1,000만 원씩 분양하거든요. 예. 기존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싸게 나오는데 집값이 잡히죠. 네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서울 강남구에서 평당 9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나왔어요. 강남 집값이 안정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대처해야 됩니다. 왜 이걸 망설이는 건지 네네.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하반기 정기국회가 어제부터 100일간의 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다양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면 충돌이 예고된다는 그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요, 올드보이의 귀환이 된 각 당의 지도부 구성과 정계 개편에 대한 전망도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심이 바라는 방향과 새로운 혁신, 이번 국회는 잘 풀어낼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정당개혁 소위 위원장 맡고 계시죠? 나경원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냥 첫 번째 질문부터 곧바로 들어가죠. 김병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요, 핵심 중추로서 4개 소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정당개혁 소위 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네, 자, 이 정당개혁 소위의 그 명칭이 예전에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열린 투명정당 소위원이요. 네네. 이 정당개혁 소위의 가장 중요한 그 롤은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이제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 이제 가치좌표 소위라든지 공천개혁 소위라든지 한 4가지 소위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 당이 어려운 때인데 도와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같이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제 열린 투명정당 소위를 맡았고요. 그것은 사실은 이제 공천개혁을 빼놓고 나머지 정당개혁을 하는 작업입니다. 네네. 사실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천개혁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당의 체질을 바꾼다는 점에서 저는 정당개혁 소위에서도 할 일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정당개혁위원회를 맡게 되면서 결국 우리 정당이 그동안 세대와 지역에 갇힌 정당이 자꾸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면서 이 당이 좀 더 시스템이나 또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지도부의 소위 독단적 결정에 의해서 이뤄지는 그런 제왕적 당대표 시대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당이 닫힌 정당이 아니라 지역이나 세대를 좀 더 사실은 TK에 갇힌 지역정당 또는 세대로는 60대 이상에게 갇힌 세대로 보이는 이 정당의 확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고요. 네네. 또 아까 말씀드린 당내 민주주의, 결국 어떻게 하면 정당의 본령, 당원과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것이냐, 이것이 정당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는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고요. 불투명하지 않고 투명하고 또 개혁적인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참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 정당 코인 연결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정당에 도입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도대체 뭔가 좀 상당히 좀 궁금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요새 이 세계적인 그 추세가 일종의 이 정당이 기존 기성 정당과 달리
좀 더 이 국민 참여형 또는 시민 참여형 정치를 표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유럽의 포데모스 정당, 스페인의 포데모스 정당이라든지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이라든지 또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실험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이 다 그런 것을 반증하다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 뭐냐면 중앙에서만 화폐를 발행하다가 이제는 그거 못 믿겠다. 우리도 화폐를 발행하자는 거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게 이제 결국 분권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예. 중앙의 화폐 발행권을 다 맡겨놨는데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사실은 우리가 못 믿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가치는 저는 분권과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당내 민주주의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당이 이 분권보다는 사실은 소위 이제 저희가 계파 싸움이 계속된 것이 한마디로 이 제왕적 당대표와 권력에 집중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분권, 당원과 국민들에게 정당의 권리를 좀 돌려주자라는 면에서 이 블록체인이 앞으로 우리 당이 지향해야 될 부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블록체인 민주주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결국 분권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적으로 도입하는 부분, 네네. 또 그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 이 두 가지 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특히 이제 기술로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 뭐 블록체인 모바일 투표의 불안정성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투표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기술과 가치를 같이 동시에 구현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정당 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제 이 코인 발행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코인이 화폐 대신으로 쓰이는 게 있고 예. 일종의 유틸리티 뭐 이렇게 좀 어떤 여러 가지 편의를 주는 거, 페이버를 주는 건데요. 네네. 저는 일단은 뭐 정당 코인을 그런 개념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이렇게 평소에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코인을 페이버를 주는 코인을 하는 거죠.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일종의 공천권에 있어서 공천을 받는 데 있어서 일정한 가산점을 주는 뭐 포인트 누적제라고 보면 되나요? 포인트 누적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무한히 쌓을 수 있지만 정당 코인이라는 개념은 일정 한정된 발행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네네. 많이 주겠죠. 네네. 그래서 뭐 포인트 누적제하고는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름 그냥 뭐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포인트 누적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권과 신뢰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분권과 네네. 신뢰 말씀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 변화를 통한 뭐 시대 정신을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할 정도의 그 당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일종의 좀 세대가 다른 분들이신데 이 같은 부분이 방향은 맞지만 속도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뭐 저희 당은 아직 뭐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하기에는 뭐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사실 이제 그런 당 대표 선출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지적을 받고 있죠. 네네. 저는 사실 이제 그분들의 높은 뭐 경험은 높이 사지만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시대 정신을 잡는다면 저는 앞으로 시대 교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정치에 네네. 있어서. 네네. 그래서 좀 더 조금 세대를 내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네. 그리고 시대 정신을 담는 민주주의의 실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 올드보이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치에 있어서 하실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는 좀 당의 전면에는 좀 시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에서 기재위 소속이신데요. 최근에 소득주도 성장 놓고선 여야 간 충돌이 앞으로 더 커지지 않겠느냐는 얘기 있습니다. 정부는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야당은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소득주도 성장 빨리 고치면 고칠수록 보약이 될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독약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표방을 했지만 임금주도 성장 정책을 이제 받아들인 거라고 보일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시장의 어떤 가격 결정의 요소를 무시하고 시장에 감내할 수 없는 정도로 빠른 속도의 인상과 그리고 정직적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요. 8개월 만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신뢰성을 잃었다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네. 여당 대표도 종부세 강화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부동산 정책 역시 시장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의 출발점으로 뭐 이런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결국 이제 이미 시장이 정책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고요. 네네. 결국 시장을 거스르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정책의 이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문 대통령께서 뭐 계속해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뭐 집착을 가지고 계시고 최근에 당정청 또는 뭐 대수비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의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수정하는 것이 경제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각종 지표를 지금 무시하는 이런 이 소득주도 성장의 집착이야말로 네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지금 뭐 우리 경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매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네. 지표를 무시한다는 말씀 방금 전에 하셨는데요. 최근 통계청장 교체 관련해서 통계 조작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셨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지요? 뭐 앞으로 이제 이 여론 조작이 아니라 통계 조작으로 인해서 여론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밖에 저희는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물러난 통계청장이 뭐 눈물에 뭐 임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다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새로 취임하는 통계청장은 제가 보니까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의 제목도 그렇고요. 이 통계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오히려 지금 뭐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 기초가 된 임금주도 성장에 관해서 홍수석과 같이 공저 논문인가요? 네네. 책임가를 저술하기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결국은 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통계를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1야당이지만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같은 당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 뭐 여러 가지로 과거에 선거 치를 때 지원 요새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최근 복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복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아마 이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우리 패배에 대한 책임 분석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벌써 복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국민들께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김에요. 당명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이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뭐 지금 이제 정당개혁위원장으로서 당명 변경에 대한 이제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 당명만 바꾼다고 해서 정당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결국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 정당의 각종 행태 뭐 이런 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 먼저 있겠죠. 그런데 예. 그것과 함께 당명 개정을 검토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라는 네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당이 지향할 가치라든지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면서는 당명을 바꿀 수밖에 없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당명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저는 자꾸 수식어를 붙이는 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이제 자유한국당을 영어로 하면 리버럴
코리아 파티가 돼요. 네네. 그러면 외국 가서 이 설명을 하면요 무슨 당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럼 뭐 이제 컨서버티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미국처럼 우리가 민주당 공화당 체제로 간다든지 이렇게 좀 명확한 당명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뭐 저 앞부분 질문 드렸던 거에서 좀 보완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이게 정당 코인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당의 개혁을 위한 하나의 조치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밀고 나가신다고 하면은 이게 중앙 집중적인 권한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 정당이 그동안 이제 가장 뭐 문제점의 하나는 바로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중앙의 권력이 독점되면서 일어났거든요. 네네. 정당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어떤 것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아래로부터의 의사의 형성이어야 되지 일부 한두 명이 정해서 그것을 내리는 그런 탑다운 방식으로는 앞으로는 정당의 가치를 제대로 또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뭐 어려운 정치 실험이지만 모든 뭐 중요한 당론의 결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모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전부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앞으로 정당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 3부에서 뵙죠.